뒤집기로 가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장렬 본부장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도 오늘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뒤집기 뭘 뒤집을까요? 방산? 방산 이슈가 뭐 또 등장했는데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까지 병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죠. 다음 주에 덴마크하고 뭐 회동을 한다는데 뭘 할까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냥 그린란드 싸게 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안 팔면 군사적인 행동도 옵션도 있다. 네. 덴마크를 상대로? 뭐 어떻게 일단 방산 이슈가 몇 가지 등장했는데 뭐 어떤 것들이 포착이 됩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방산업과 관련된 예산이겠죠.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 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0년대부터 한 2020년 초반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글로벌 분쟁이 계속 있긴 했지만 아주 심각한 분쟁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평화를 냉전 이후에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런 시기가 정말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 경찰국이었던 미국이 내 땅 내놔, 내 영역 내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역별 원래부터 있었던 분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도 똑같이 지금 팽창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최소한 서반구라고 하는 자기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니 뭐 이런 것도 놓고 봤을 때 방위 예산이 원래 연 한 5에서 7%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GDP에 GDP가 아니라 증액? YOY로 봤을 때 한 5에서 7% 정도라고 봤는데 미국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그럴까? 더 확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란도 내부적으로 날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 네. 또 이란도 다 아시다시피 정규군이 있고 또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뭐 이런 파워게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지상군이 거의 없다시피 한 뭐 사우디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뺏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방위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핵심이고 그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장 빠르게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한국 방산은 원래도 좋은데다가 또 연초라는 시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 연초라는 시기가 수주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조선방산 다 연초에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더 붐업을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미국 방산 업체들한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김정렬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방산 물론 이게 하나의 큰 산업으로 지금 태동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국제 정세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 또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타코 트레이딩이라는 타코라는 표현처럼 강하게 밀었다가 또 뺐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으로는 안 갈 거야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대통령을 쏙 뽑아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옳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 인류학적으로 옳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가 예전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네. 새로운 방식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내 방식이라 하면은 일정 기간,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그게 상식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메시지를 줬냐?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게 아니죠. 한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가져가면서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정권을 바꾼 거를 합니다. 물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권 체인지가 아니고 그냥 약탈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그게 주는 메시지 투 시진핑, 푸틴 니네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 네. 아시아나 유럽. 그러니까 그럼 점령해서 네가 다 먹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 그거 신경 덜 쓸 거야. 대신 내 앞마당에 있는 거는 함부로 까부지 마. 베네수엘라에 그 600억 불 차관하고 대출한 거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죠. 그 러시아도 망당에 가는 데고. 근데 그거 네. 아시고 하지 말고 니네 거만 신경 써. 우크라이나가 합의 보고 그다음에
뭐 아웃라이트하게 그 싸우지는 말더라도 그러면 그 애매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그럼 시진핑하고 우리 그 트럼프한테 하는 건 야 호시탐탐 진짜 야욕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향후 언제 올해 내년이 아니고 향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쫄죠? 대만도 쫄죠. 네. 그다음에 서유럽도 쫄죠. 동유럽도 쫄죠.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넘보는 나중에 후행적인 거고 그렇게 될 소지가 이런 사태가 있기 전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타방송 얘기할 때 이거 베네수엘라 쳤을 때 바로 그날 방사능을 사야 된다. 네. 물론 미국이 오늘 빠진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니네들 말이야 뭐 주주 환원 전택한다고 뭐 배당 건지고 뭐 이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캐펙스 해가지고 증가시켜 갖고 나라를 방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 증가해 원래 1조 달러가 1조 5천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 배당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황산이 좀 빠졌다가 막판에 자꾸 오르는 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한국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에피션트하고 가장 효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정고점을 다시 가는데 이제 많이 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넘버, 내년 넘버 이게 그 반도체랑 달리 올해 넘버 갖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봐라 내년 내후년 것도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넘버에 앞서갖고 그 센티먼트가 빠르게 이 매치사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지금 올라온 밸류에이션이 어떤 거냐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네. 타당성이 있는데 좀 더 가면 좀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들 수 있는 그런 찰나 초입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탄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돌려가는 측면에서도 내러티브가 조금 더 이어질 공사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보기 나름인데 약간 재래식 무기 쪽이냐 아니면 첨단하고 잘 믹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후에 보면은 또 드론이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뭐 드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도 그렇고 드론이 많이 또 쓰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한 인명살상을 좀 최소화하고 뭔가 대리전 양상. 그러면 이걸 또 로봇으로 참 아까 말씀하신 서사를 계속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뭐 우리나라 현대차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 한 대당 가격을 과연 얼마에 맞출 수 있느냐. 그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건지에 따라서 뭐 좌우될 수 있겠죠. 뭐 물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로봇 한 대가 들어가서 뭐 군대를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봇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네.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망가지는 그런 로봇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뭐 그거는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그 서사는 언젠간 되겠지만 조금 먼 얘기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런 로봇이 되려면 로봇 전체가 하나의 어떤 패러그룹으로 묶여서 다각도로 통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될 텐데 뭐 그걸 갖춘 나라나 지금 시스템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하셨던 드론, 그다음에 이제 항공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 이거를 채택하는 레이더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이번에 이제 노출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 또 하여튼 뭐 팔란티어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의 방산 인공지능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미국의 또 그 골든돔인가요? 아이언돔 말고 골든돔으로 해서 팔란티어 뭐 안두릴 네, 그다음에 또 오픈 AI 어디죠? 기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리는데 자 이런 쪽 인공지능도 방산으로 결국에는 또 뭐 가는 거 아니겠어요? 100%라고 봐요. 그렇죠. 예. 뭐 영역을 계속 너무 날에 확장하니까 좀 그렇긴 한가요? 그게 이제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 팔란티어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회사들이 딱히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서버린 AI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거기 애플 테 애플은 없고 대한민국은 그래서 아까 체계 항공 전자 관제하고 이제 비행기가 많이 있으니까 비행기 네. 꼭
그 드론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체계 쪽에 관련되는 거는 한국항공우주나 그 유도 체계 같은 경우는 LIG나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LIG가 좀 더 세게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반면에 현대로템 같은 건 상대적으로 그런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그건 덜 오르는 거고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감스럽게도 팔란티아랑 그렇게 애플 투 애플 할 수 있는 건 한국은 제가 아는 거는 상장돼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그거는 걔네들이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팔란티아가 잘 안 빠지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좀 내려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 방산 그러면 이 등식화시키는 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또 몇몇 개 기업인데 사실 그 업체들 보면 민수 군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군수만 가지고는 그동안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민수를 반드시 끼고 있었는데 그런 구조를 보면 대한항공은 전혀 지금 완전히 그냥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냥 여객운임, 뭐 화물수송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우주항공 쪽으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탑티어가 대한항공이에요. 근데도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땅콩 때문에 그런가 이게 이미지가? 근데 어쨌든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도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LCC 5개를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할 것인지도 남아 있고. 그래서 만약에 FSC야 뭐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 뭐 노선 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 LCC까지 전반적으로 정리가 끝나면은 저는 뭐 대한항공도 다시 한번 뭐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말씀하셨던 항공기 부품을 포함한 방산 부품의 비중도 네. 생각보다 꽤 있고 보잉이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건 우주 분명하긴 사업도 하죠.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과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테슬라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꼭 들렸다가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민간 대한항공, 기업은. 그다음에 카이 네. 이렇게 세 개 기업은 꼭 들렸다가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항공도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그게 좀 더 이제 부각되고 드러나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결국 해주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시아나항공과의 좀 합병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 그런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이 그러면 이 방산 뭐 계속 그냥 네. 고잉, 킵 고잉 뭐 그냥 가는 때까지는 가보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전고점에 왔어요. 네. 기세를 봤을 땐 뚫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업사이드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따지면 거의 5% 10%밖에 10% 남짓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무지막지 돈 버는데 투자 안 하고 100에서 100여? 그러면서 장비 업체들이 미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간다는 측면에 이 전망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미리 나라티브 하면은 정고점을 뚫고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 10% 더 오르면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진 않습니다. 네. 이 적정한 거 레벨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 유럽에 그 라인메탈 포함해서 또 밸류에이션 게임을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데 대충 한 10% 남짓이거든요. 네. 10%니까 가깝게 보시는데 대한민국 4,600에서 10%면 그냥 5천 되는 거예요. 맞아요. 5천 되는데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흘 전에 사지 못한 사람하고 지금 사는 거하고 뭔 주식이 탔던 간에 대부분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 올라간 거에서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 방산에 이제부터 30% 올라간다 이런 희망을 누가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네. 올라간 게 그냥 꼬꾸라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내러티브는 새로운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사는 종목 기업들을 선택하셨네요. LIG 넥스원, 하나로. 네, 뭐 두 종목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LIG 넥스원을 앞에 쓰는 이유는 네. 기존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붙어 있어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관제 뭐 이런 쪽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중심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60만 원이었던가요? 그 네. 가격에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가 고평가 논란이었거든요. 실적 대비 뭐 네, 실적을 그렇죠. 너무 빨리 땡겨 잡았다? 뭐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있죠. 추가 수주가 생각보다 없는데 너무 미래를 당겨온 거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급락한 양상이었는데 그런 숫자들을 뭐 중동 쪽에서 만약에 좀 채우는 양상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저는 아마도 LIG 넥스원이 좀 대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뒤집기는 뭐 방산 쪽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평이하긴 한데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미국 어디죠? 보스턴인가? 지역을 제가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이게 하여튼 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시애틀이 됐든 보스턴이 됐든 그 근처에 보면 항상 호텔이 만석이 되고 붐비죠.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에서는 실제 딜이 많지는 않고 컨퍼런스 끝나고 주변에 호텔로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뭔가 계약들을 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생각보다는 지금 막 뜨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 거리가 약한가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뜨겁긴 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주가가 기존에도 올랐고 최근에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뭐 굉장히 다 강한 양상이라 그래서 장 초반에 삼성전자 조금 흔들릴 때도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히려 신고가를 보이거나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저는 이쪽은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등락이야 있겠습니다만 저점과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항상 참여하는 그룹보다는 뭐 AMD바이오가 됐든 뭐 D&D 파마텍이 됐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서 뭔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시장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쉽게 밀리지 않고 계속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의료 AI, 뭐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까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최소한 뭐 주가의 반등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오르고 끝나도 오르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고 종목군들을 꽤 걸러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전략의 핵심까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보유 혹은 뭐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되 다음 주 말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비중을 조금 조절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뭐 종목별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급락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뭐 길게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비중 조절이 다음 주부터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신선할 게 뭐였어요? 어제 제가 흘러가는 뉴스로 미국에서 AI가 약을 처음으로 처방을 했다?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아마 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AI하고의 어떤 접목 포인트? 거기에 이제 또 요즘 뭐죠?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실험 단계를 축소해서 뭐 동물 실험을 줄이고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센세이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거는 이제 너무 흔하잖아요. 먹어서 살 뺀다 뭐 이런. 그럼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아까 제가 그 이사님 말씀하신 동감하면서도 저는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종목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일부터 1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부분의 그 큰 우리 말고도 다른 큰 빅 파마들이 발표하고 이거 12일 날 몰려 있어요. 네. 1일부 13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그 13일부터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월요일까지 가고 나서 주가가 미리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냐는 것은 다른 섹터가 핫하면 미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4, 15일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12일, 13일에 많이 나오는 게 파이자, 머크 이런 회사들이 발표를 12일 날 해요. 그 관련되는 게 우리가 알테오젠, 한미약품, D&D 파마텍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12일, 13일 넘어갈 때 일단 1차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지겹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게 뭐 있을까라고 하는데 네. 새로운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 아세요? 엔비디아가 참가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연설을 합니다. 네. 그게 12일이에요. 그런데 뭘 할까? AI 관련해다가 지금 말씀하신 AI를 가지고 뭔가 그 제약
회사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13일 아침에 나오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은 전문가 안에서 프로티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티나. 이게 단백질 뭐 이렇게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네.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렇게 스페큘레이션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할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뭐 진짜 구체적인 뭐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딜이 없으면은 13일 이후로는 일단 프로핏 테이킹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생체 칩 혹시? 다음 세대는 아마 뉴럴링크나 이런 생체 이런 거보다는 유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가위를 포함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세이긴 한데요. 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국내도 있기는 있죠. 뭐 툴젠을 포함해서 일부 있기는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여줬던 몇 조 단위의 그런 계약이 이번에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많이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건 고수익을 한번 추구해보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저는 뭐 제약바이오의 성공 여부는 개발하시는 분도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걸 뭐 전문적으로 안다는 의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분위기를 차갑게 머리를 차갑게 식히는 쪽이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약간은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뭐 여기 뭔가 막 분위기에 타가지고 휩쓸려 다니기에는 이제 재료가 좀 식상해서 그죠? 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뒤집을 만한 게 딱히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신선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영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